검은 우산들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던 그날,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떠나갈 때, 낯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어요. 고인의 어머님이시죠? 저는 고인의 처남이었습니다. 처남? 제 아들에게 처남이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검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누나가 남긴 겁니다.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가 한마디를 더했을 때 제 다리는 그 자리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 인정하지 않았던 며느리. 그 아이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도대체 그날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제 전부였고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아들의 영정 앞에 서 있습니다. 6월의 장마철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빗방울은 쉴 새 없이 땅을 두드렸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모여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들고 있는 검은 우산들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41살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준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장례식장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인의 처남이었습니다. 제 누나가 고인의 아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던 제가 평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의 동생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나가 남긴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긴 침묵이었을까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여기 오지 않은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인데 아내였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아내였는데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죽었다고요? 1년 전에? 그럼 아들은 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나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매형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상처받을까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감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제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남이라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검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누나가 남긴 편지와 물건들입니다.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받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옆에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고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누나의 딸이에요. 손녀. 저에게 손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었어요. 검은 봉투만이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촉촉해진 그 봉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검은 봉투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빈소역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처남이라는 그 남자가 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누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것도 아들이 그 사실을 제게 숨겼다는 것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이에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들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지쳐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며느리 생각을 하기 싫었거든요. 며느리.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 아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김수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28살의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7년 전 봄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줍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부모님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예요. 너는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갑게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수진이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집으로 데려왔지만 저는 냉랭하게 대했어요.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아들은 제 허락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청첩장도 찢어버렸죠. 그 아이랑 결혼하면 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잘 지내냐는 말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명절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도 며느리는 항상 제 눈치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오고 말을 걸어도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내민 음식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준비했을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시어머니 댁에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안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며느리는 많이 아팠던 게 아닐까요? 병원에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겠죠. 아내를 간호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를 미워했으니까요. 검은 봉투가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체가 보였거든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체는 동그랗고 예뻤어요.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많이 떨립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본 날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좋은 집안의 딸, 배운 것 많고 똑똑한 여자를 바랐습니다. 우리 준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수진이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가진 게 없어 보였어요. 대학도 지방에 이름 없는 곳을 나왔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분들이었죠.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우리 준호한테 아무것도 보탤 게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수진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한가요? 현실을 살아가려면 더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엄마 제발 와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아이랑 결혼하는 거 인정 못해.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어머니가 없었던 겁니다. 수진이도 시어머니 없는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겠죠.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아들과 수진이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차갑게 대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진이를 보면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해도 저는 어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들어가 버렸죠. 뒤에서 아들이 엄마 수진이가 인사하잖아라고 말해도 무시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왔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음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내가 만든 것만 먹을 거야라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반찬만 꺼내 먹었어요. 수진이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했을 텐데 거절당했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저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넌 뭘 해도 소용없어. 애초에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나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죠. 가끔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한 애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선택한 거잖아. 내가 왜 마음을 열어줘야 해? 제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하니까 아들까지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준호 씨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흐려 보였거든요.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편지에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들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과로라고 했습니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환자분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태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아들을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 이름을 제 입으로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없어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실에는 저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수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엄마가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항상 엄마 걱정을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들이 우는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말이에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수진이한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들이 병원에 누워서까지 며느리 걱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너 지금 누워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그 애가 제대로 챙겼으면 이렇게 됐겠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된 아내였다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엄마는 너만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애는 너한테 맞지 않아.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뭐? 나중에 엄마가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후회를 한다는 걸까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만 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가끔 떨렸거든요. 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사이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이의 동생입니다. 누나가 많이 아픕니다. 매형께서 혼자 감당하고 계세요. 부디 매형을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요? 아들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쉴게요. 라고 말하며
병원을 나섰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진이의 동생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아들이 혼자 그 슬픔을 견뎌냈다는 것도요. 병원에서 아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가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요. 수진이의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처음 어머니께 소개하던 날이 기억나요.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께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예쁘게 묶고 갔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요. 편지를 읽으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긴장했을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 아이는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갑게 대했죠.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오후쯤 수진이의 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언제 세상을 떠난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암이었어요. 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형께서 혼자 간호하셨어요. 병원비도 약값도 전부 매형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무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집에 자주 오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아내를 간호하고 돈을 벌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쓰러진 거였습니다.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누나가 말리셨어요. 어머님께 알리지 말라고요.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형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누나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돌아가신 후에도 매형은 혼자 견디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혼자 삼키고 어머니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제 아들 말이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누나는 마지막까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매형한테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 못 돼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시어머니에게조차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나요?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는 화장하셨습니다. 유골은 매형과 제가 바다에 뿌렸어요. 누나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며느리는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무덤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서 사죄할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누나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물건들입니다.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결혼 반지, 그리고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들과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 않았던 그 결혼식에서 찍은 거였죠.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수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2일 내 인생 최고의 날. 준호야 사랑해. 수진이의 글씨체였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결혼 반지도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은반지였어요. 비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 안쪽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준호 수진 영원히. 저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조금 작았어요. 편지들도 꺼냈습니다. 모두 수진이가 쓴 것들이었어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 동생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저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보다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쓰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였어요. 삐뚤삐뚤하고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께. 저는 민지예요. 할머니 손녀입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외삼촌이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슬퍼요. 손녀의 편지였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게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엄마가 자주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무섭지만 착한 분이래요.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하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착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딸에게는 착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아팠을 때
저는 엄마 옆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웃었어요. 아파서 힘든데도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할머니를 미워하면 안 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죽기 직전까지 딸에게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할머니, 저 좀 만나주세요. 외삼촌이 할머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손녀는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울면 엄마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저도 울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웃어요.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민지 올림. 그 짧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가 그 편지를 쓴 건 한 달 전이에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매일 조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를 만나야 했어요. 제가 놓친 시간들, 미워했던 며느리가 남긴 선물을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자 안에는 수진이가 쓴 일기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일기 곳곳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 음식을 해드렸는데 안 드셨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다음에는 더 정성껏 만들어야겠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괜찮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준호가 미안해하는데 난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가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 일기를 읽으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진이의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애썼더군요. 제가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들이 일기 곳곳에 보였어요. 2019년 1월 5일 설날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정성껏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입도 드시지 않으셨다. 준호가 미안해했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준호를 낳아 키우셨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많은 음식을 가져왔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온 게 보였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내가 만든 것만 먹을 거야 라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 먹었죠. 수진이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9년 6월 15일.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너무 기쁘다. 준호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까? 손주를 좋아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기쁜 소식인데 그 아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굴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배가 점점 불러온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준호가 대신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수진이는 손주를 보여드리면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들만 낳으면 되지, 며느리는 필요 없어라고 차갑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아마 수진이었을 겁니다.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면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직접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많이 떨립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확신했던 거예요.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호 씨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민지를 낳았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준호 씨를 닮은 딸이 제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수진이가 얼마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특별한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거죠. 어머니,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지였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준호 씨마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어머니께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수진이는 자기가 죽고 난 후 아들까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아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지를 부탁드려요. 그 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필요할 거예요. 부디 민지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다 준 사랑을 어머님께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녀를 부탁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수진이의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일 어떠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6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됐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손녀가 저를 좋아할까? 처음 보는 할머니를 받아들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여자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동생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수진이를 너무 닮았거든요. 커다란 눈, 작은 코, 그리고 수줍게 웃는 입술까지 꼭 닮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들을 닮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민지야, 저분이 할머니시야. 수진이의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물끄미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두 갈래로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손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제 피가 흐르는 손녀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왜 우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민지를 만나서 너무 기쁘거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손이 엄마 손이랑 비슷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었는데 손녀는 제 손이 엄마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동생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와 민지 둘만 남게 됐어요. 저는 민지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너를 늦게 만났잖아. 그래서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그냥 준호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는 죽기 전까지 딸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변호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민지야, 엄마가 보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도 준호 아빠가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단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같이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몸에서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민지도 제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 냄새, 엄마 냄새 같아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울면 엄마도 슬퍼한대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민지를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민지야, 할머니 집에 갈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민지를 집으로 데려온 날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손녀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가 아빠가 살던 집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준호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자랐단다.
제가 대답했어요. 민지는 집안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아빠 정말 귀여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려서 민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지야,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삼촌이 바쁘신데 할머니랑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그날부터 민지는 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민지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뛰어나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면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민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가 할머니 예쁘다고 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정말? 이라고 물었어요. 잠들기 전 민지의 방에 가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기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면 민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민지 사랑한다. 어느 날 밤 민지가 꿈을 꾸다가 울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의 방으로 갔어요. 민지야, 괜찮니?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꿈 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민지를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도 준호 아빠가 보고 싶단다. 우리 같이 보고 싶어 하자. 민지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 아들과 나눴어야 할 대화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민지는 때때로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수진이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민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읽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어머니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준호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지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언젠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지를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내 엄마한테 잘못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미움보다 오래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걸요. 수진이가 남기고 간 사랑이 제 남은 인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민지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남긴 선물을 소중히 키울게.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